지난 1년 그 연구년 기간 동안에 제가 고민했던 연구년 수행 과제는 대전광역시 말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들을 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예.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연구년이 시작되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예측을 사회적 예측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회 양극화 심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심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좀 하나의 어떤 대응 패러다임으로, 대응 방안으로 적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했었고, 제가 마침 한 10여 년 정도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과 관련돼서 각종의 자문과 그리고 마을기업 그 지원기관에, 중간 지원기관에 운영위원으로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다만 지금 이제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게 마이크 뭐냐 테스트합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단 마을 기업을 육성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법이 지원법인 지원 근거가 되는 모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8년 정도 지금 계속 계류 중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저희 대전시 역시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지 않고요. 따라서 종합적인 어떤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어, 중앙정부 이제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서 매년 사업들이 육성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미약하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나 방안들, 이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종합계획이 현재 대전시의 부재하거니와 다른 시도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합계획이 빨리 좀 수립될 필요가 있고, 모법은 모법대로 근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이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노력들이 좀 하지만 지역 차원에선 구체적으로 지원 계획이나 조례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논의하고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탐색해서 담아보자. 뭐 이런 어떤 필요성과 연구 목적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연구년에서 좀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는 부분들이, 그, 사실은 뭐 연구비가 이제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로 기존의 문헌 연구나 사례 분석, 그리고 이제 대전시에서 발표된 각종의 이제 마을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또는 마을 기업의 어떤 그, 마을 기업의 지정과 관련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2차적으로 분석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마을 기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기관의 운영위원으로 계속 한 10년 가까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4차례 정도의 운영위원회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논의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 방법에 좀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대전형 마을기업 활성화, 육성, 이런 어떤 종합 계획에, 기본 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한번 도출해보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그런 어떤 그 연구 절차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한 좀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헌 분석에서는 우선 대략 한 5가지 어떤 영역들로 나누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마을 기업이 마을 기업 육성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에 2011년, 12년에 그 마을 기업의 어떤 그 특성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마을 기업의 그 의의랄까, 기능이랄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논의들, 그리고 마을 기업을 어떻게 분류를 할까, 이런 류의 연구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해보면서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서 마을 기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마을 기업이 지향하는 최종 어떤 사회적 가치나 발전의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의 어떤 효과성과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좀 진행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마을 기업을 왜 육성하냐, 어떤 정책적 효과를 좀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계속해서 주장을 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대응 논리가 필요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정책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밝히려고 하는 연구 성과들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거기에 좀 기여한 부분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일일이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간상. 그다음에 우리가 좀 또 한 가지 도시형 마을 기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재생 활력화와 관련해서 효과들을 좀 검증한 연구 결과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 기업을 통해 가지고 보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뭐랄까 도시재생의 사업들이 마을 기업의 어떤 지원 체계 또는 마을 기업과 좀 운영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얻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기업의 경제성,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요. 기존의 이제 지연 산업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도 있었고, 특히 한편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서 특히 여성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여성 친화적이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마을 기업이 좀 기여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마을 기업이 그렇다면 지속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연구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들도 이런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검토된 내용들은 뒤에 좀 반영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이 과연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한때 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을 기업이 소위 1년 지정을 해놓고 이따 저희 대전 데이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운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좀 더 하나하나의 마을 기업이 지정이 되고 계속해서 어떤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부분들에 좀 방점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분석한 연구들을 좀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현재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법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제화에서 지정을 한 종합계획이 좀 부재하다는 측면들인데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법제화, 제도화를 위해서 또는 법제화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법이나 조례에 담아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연구들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사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의점을 좀 찾으려고 좀 사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서울시 사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한번 좀 서울시가 이제 뭐 가장 좀 일찍이 선도적으로 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와 작동 원리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측면들인데요. 뭐냐면 그 주민 주도성을 굉장히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어떤 마을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동적 관계망,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그 출자자, 운영자가 되는 이런 형태를 처음에 그거를 설정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서 소비 시장을 처음부터 좀 확보하는 측면들로 좀 마을 기업을 좀 운영한 그런 중요한 사례들로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또 서울시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도 좀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도시형 마을 기업에서 마을 기업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공간 문제인데, 그 공간 문제를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굉장히 어떤 지원에 좀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서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상 대구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망라되어 있는 대략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 뭐 이런 협동조합, 이런 네 가지를 이제 핵심 축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통합해서 지원하는 중간 지원 기관을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에 관련돼 있는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이제 중간 지원 기관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뭐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할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연계해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시 사례를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에서 검토를 좀 해봤고요. 다음에 국외 사례에서는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영국의 브리스톨시 같은 경우에 한 50만 정도의 43명 정도 중소도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지원 방안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 브리스톨 파운드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시간이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은 좀 제가 뒤로 가고 그런 어떤 운영 방안의 좀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퀘벡 같은 경우가 가장 협동조합 모델이 세계적으로 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민간하고 굉장히 어떤 긴밀한 관계를 좀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쌍띠에라고 하는 요거를 좀 분석하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하고 여건이 좀 비슷하고 일본의 어떤 생활클럽, 여기는 사실은 제가 해외 자료조사 목적으로 한번 가보려고 좀 했다가 좀 가보지 못하고 인터넷에서만 자료를 좀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자주적 구매, 그러니까 자주적 또는 자주적 관리 방식, 자발적 참여 방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저희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례 분석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들은 향후에 시사점을 얻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들 같이 지금 띄엄띄엄이 아니라 대구시 사례에서 봤듯이 관련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연계가 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 뭐 이런 등등의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대전시 마을 기업을 그런 차원, 그런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좀 대전시 마을 기업의 지금 현 주소를 좀 과거의 발전 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편에서의 성과보다는 운영에서의 좀 한계, 뭐 어려운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금은 일단 활성화라기보다는 유지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급급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육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의 방향을 아까 이제 분석한 부분들에서 나타난 부분들로 그 방향을 조금 좀 설정을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전형 마을 기업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 좀 뒤에 좀 정책 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은 뭐 시하고 한번 좀 교감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마을 기업의 조례에 담아야 마을 기업의 어떤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합계획에 담아야 될 마을 기업의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고 방안들을 좀 제시해야 되는지,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 배정을 못 해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은 어쨌든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들은 대전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모법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든 지금 계류 중인 마을 기업 활성화 육성 기본 법이든 그에 따라서 대전시가 대전 지역에 적합한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나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는데 하나의 기초 연구로서 좀 뭔가 자료 제공에 그런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시하고 좀 협의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노동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사회적 경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마을기업 관련된 부분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정토론이 한상원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원 박사님 지정토론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다른 참석하신 연구자분들 질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원 박사님. 네, 시민행동연구실의 한상원입니다. 박노동 박사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고 또 이제 세밀하게 폭넓게 선행 연구도 해주시고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앞으로 연구년을 갔다 오실 분들에게 심대한 이렇게 부담을 안겨주신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이 좀 항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주제가 이제 기존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의 경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마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금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특별하게 지정 토론자이긴 하지만 토론을 어떤 논쟁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별로 없고요.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문화적 부분, 그런 부분과 연결을 해서 문화정책적 부분에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을 기업의 발표하실 때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마을 기업의 필요성 또는 뭐 의의, 기능, 역할, 이런 사회적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의 그 여러 가지 관점의 갈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을 기업의 효과성도 이제 각각 다르게 평가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집중이 되고 또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 마을 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기업이 갖고 있는 걸 더 폭넓게 아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지역사회의 혁신이라는 부분과 마을 기업이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주도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 주민 주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심지어는 자치분권과도 연결이 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다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마을 기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들이 뭐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문화 공동체의 뭐 활성화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제 기업을 연구할 때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생각하면 스타트업 기업이 갖고 있는 혁신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그런데 마을 기업을 갖고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그런 이제 창의성, 혁신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정책을 디자인할 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화 영역에서도 문화 공동체의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문화 공동체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난 여러 사례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활성화를 하고 있는 마을 예술 창작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작년에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마을 예술 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마을 기업을 바탕을 두고 문화적 콘텐츠를 갖고 직접 전문 문화 생산자와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이제 지역의 주민들과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을 기업의 다양성을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 이제 질문이랄까요? 좀 물음을 갖는 건, 실제로 그 마을 기업도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에 마을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을 기업을 얘기할 때 결국 항상 얘기하게 되는 개념인 로컬과 로컬리티의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로컬리티와 커뮤니티, 뭐 로컬의 그 혁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실제로 로컬의 영역을 더 잘게 쪼개져가는 하이퍼로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로컬의 영역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경제적 거래 행위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사례가 이렇게 아주 정말 대표적이거든요. 이 당근마켓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당근마켓이 단순히 그냥 중고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근마켓으로 인해서 이제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라는 정체성을, 동네에 대한 내 지역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아주 좀 흥미롭게 바라볼 부분인데, 마을 기업도 물론 당근마켓 같은 이런 형태하고는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이제 영리의 잣대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마을 기업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연구하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이제 다른 후속 연구들의 영향을 이제 주실 텐데,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후속 연구에서는 이제 그 마을 기업이나 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연구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뭐 박노동 박사님보다는 주혜진 박사님한테 질문 드릴 게 많아서 이따가 기회가 되면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상원 박사님 토론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토론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토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선뜻 질문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상원 박사님이 마을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마을 기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가치도 일정 부분 확보가 돼야지 지속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을 제도 차원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지금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우선 한사원 박사님이 좀 그 지적하신 부분들, 그 사실은 그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사실 이제 특정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머무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지역성, 공동체성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이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 주도성 뭐 이런 자기결정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 자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치분권이나 이런 또는 지역 내 어떤 그 변화들, 혁신 이런 부분들이 동기가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좀 그 넓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특정 어떤 그 상품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마을 기업의 그 분류 방식 거기에서 보다 넓게 아까 이제 무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 쪽 파트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마을 기업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10분 공감하고요. 특별히 아까 이제 하이퍼로컬, 하이퍼마켓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그 이제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의 마을 기업도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일본의 생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60년대부터 그 이어져 온 전통인데 그게 대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더라 어머니들이 하시는 저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 혹은 마을 기업의 형태로 출발을 했죠. 그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확대됐고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이제 주부분들이 여성분들이 이제 소통하는 지역 내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본의 생활 클럽도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제 그 변화된 현실 속에서 하이퍼마켓이나 이런 아까 이제 당근마켓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강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이 세금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연구한 마을 기업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부분들은 좀 얻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걸 좀 판로나 이런 부분들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품하고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랄지 또는 어떤 마을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할 때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세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세금과 관련해서 언급할 만한 그런 어떤 규모로 마을 기업이 성장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 기업에 관한 한은 아직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문제들은 좀 논의가 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뭐 세제는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로와 관련된 부분요. 예, 그리고 팔로와 네, 관련돼 있는 판로와 부분들은 중에 지원을 하고 관련된 있죠. 부분도 지금 이제 온라인 홍보 시스템, 오프라인 홍보 시스템 이렇게 이제 구축 정도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아니, 그 우리도 팔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시가 좀 홍보를 맡아서 한다라든지 마을 기업의 일정 정도의 상품을 구매를 하는데 예,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하도록 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가 돼서 제도화된 형태로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단계별로 아까 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발화기에는 어떤 노력들, 예. 그다음에 성숙기로 가면 어떤 노력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도의 뭐 공공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화기에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마을 기업 육성이 이미 제법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대구 사례를 통해서 좀 말 좀 드렸는데, 일단 이게 이제 거의 국비 사업의 지원 사업으로 마을 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마을 기업이 지정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거를 또 중간에서 지원하는 지원 기관을 이제 해가지고 지원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수행을 좀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대구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대구 사례는 사회적 경제의 범주 안에 듣는 기업에 관련돼 있는 각종의 어떤 아까 사회적 기업 또 우리는 이제 이게 중간 지원 기관이 다 분리가 돼 있고 대구는 그게 또 통합이 돼서 10년 동안 한 기관에서 한 사단법인에서 그걸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 시행 계획들이나 이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전의 경우에 각각의 중간 지원 기관들도 나눠져 있거니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간 지원 기관이 바뀌었어요. 지정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고유하게 좀 시행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절적인 어떤 측면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법이 생기고 우리가 조례에 담아내고 종합계획을 빨리 좀 수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예. 예, 크게 채팅창으로 질문을 요청을 드렸는데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드렸고요. 원장님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뭐 진행하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할 게 있으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혜진 박사님께서 대전은 어떻게 노잼 도시가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혜진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년의 제 개인적 학술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이 공동체랑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주제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방법론 공부를 작년에 하면서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배워서 좀 해보고 싶은데, 다행히 연구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좀 그런 기회를 갖게 됐고, 이 기존의 설문조사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질적 분석도 여러 번 해봤고,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사실상 그 비정형 데이터들, 그러니까 마구 사람들이 말해놓은 것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캐내서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혹은 문화적, 정책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서 텍스트 마이닝을 좀 공부해보고 싶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제를 노잼 도시로 잡은 거는 텍스트 마이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물론 이제 대전 도시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연구년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잼 도시 토픽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흥미로운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그 발표는 이제 대략적으로 연구 질문하고 분석의 틀,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방법론들, 어떻게 단어 빈도를 통해서 의미를 추출하는가, 토픽 모델링을 시계열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블로그 텍스트를 주로 많이 봤었는데 그 블로그 텍스트에 나타난 잠재된 그 주제들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의미, 정책적 의미를 좀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에 이 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트위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짤이 2017년에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그 화제를 잠깐 모았었죠. 그래서 17년에 사실상 신문에 첫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노잼도시 개보학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노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개인을 설명하는 단어 혹은 어떤 캐릭터 이런 걸 설명하는 단어였고 이제 방송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노잼이다. 어떤 노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독일은 노잼 국가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전이 노잼과 연결된 것은 사실상 요 17년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운 그 짤이었죠. 그래서 누군가 대전시에 내 친구가 대전시에 놀러 온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였고 이 알고리즘이 뜨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성심당에 들리고 집에 보내자. 이런, 이게 이제 트위터 회자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걸 가지고 재밌게 좀 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는 이걸 가지고 많이 놀았다라기보다는 이제 17년 4월에 중도일보에서 노잼도시 알고리즘 지인이 대전에 온다면을 소개하고 이게 뭐냐 이게 대전이 이런 브랜드를 이런 이미지로 인식되는 게 괜찮은가 이거 불명예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 17년 5월에 이제 대전 청년들이 뭔가 모여가지고 청년 정책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잼도시라는 말이 언급됐었고 이제 급기야는 19년에 대전 시장님께서 대전 방문회가 19년인데 대전이 노잼도시여서 되겠는가라는 맥락에서 이제 10년사를 얘기를 하셨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연구 배경이자 이제 이 노잼도시 개보학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과연 이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럼 진짜 대전이 노잼도시인가? 사람들이 대전 노잼도시라 그러는데 진짜 노잼도시인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전 갈 때 맞고 재밌는 것 같은데 대전이 노잼도시지? 노잼도시가 맞나?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그럼 노잼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노잼도시의 내용이 뭐냐? 노잼도시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노잼도시를 뭘 얘기를 하길래 대전이 노잼도시고 대전은 그런 이제 시장님은 19년 10년사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관광 정책에서 이 노잼도시 브랜드가 상당히 이게 뭔가 이렇게 취약한 불명예스러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갖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시작을 한 거죠. 이런 연구 질문 배경 다음에 제가 잠깐만요. 왜 연구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왜 스킵이 되네요. 죄송하게. 연구 질문으로 가지고 간 것이 사실상 잠깐 제가 현재 슬라이드. 연구 질문이 스킵이 돼서 죄송합니다. 연구 질문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잼도시 실체를 보고 싶다라는 것이랑 그럼 과연 우리 대전시에서 가져가야 할 가치 있는 재미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론적 논의로 사용한 것은 이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사람들이 어떻게 획득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고 사람들은 소규모 장소들을 이렇게 공유하거나 경험하면서 대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식의 과정을 보는 것을 제 장소성의 획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대전이 어떤 장소성을 획득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나온 다음에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뭐 벤야민 이야기는 이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틀은 이 이제 장소성과 재미 사이에 연결 관계가 있고 그 연결을 매개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며 그 발생하는 과정들을 추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 도시 장소를 잘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대전을 인식하는 과정을 보게 되거나 사람들이 대전을 방문해서 그 장소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괜찮은 마케팅 전략 혹은 괜찮은 브랜드가 뽑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틀을 마련해서 생각을 했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신문 기사를 수집을 한다든지 그 블로그 포스팅을 수집을 했고 그 블로그 포스팅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예를 비카인즈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 비카인즈가 워낙 정리를 잘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따로 크롤링 도구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블로그는 이제 워낙 그냥 산재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을 크롤링 할 때는 파이썬을 통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크롤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롤링한 데이터가 굉장히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 약간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과 또 필요 없는 단어들을 빼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은 예를 들면 뭐 성심당이라든지 뭐 우리가 꿀잼이라든지 뭐 대유잼 뭐 이런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좀 넣어서 이제 블로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왜 신문하고 블로그를 골랐나? 신문은 사실상 이게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이 사람들의 말하고 정서가 굉장히 많이 빨리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상 제가 제 기술력으로 이제 막 입문을 했는데, 제 기술력으로 블로그 외에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셜미디어 텍스트를 긁어오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블로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버거워서 15년부터 블로그를 크롤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로그 포스팅 자체는 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장하고 달리 이제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칼럼의 경우에는 노잼 도시를 다루는 칼럼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사회적 이슈를 그때에 따라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대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주제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개인이 작성한 블로그였고요. 이제 블로그 아시겠지만 이제 뭐 블로그 3천만 시대인데 그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소 경험이나 느낌이나 의견들을 블로그가 활용하거나 교환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인스타그램은 좀 사진 위주고 아직은 사진의 컨텍스트나 cultural connotation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도 기술이 없고 이제 머신러닝 기술상 좀 사진은 어렵고 텍스트를 좀 따오려면 역시 블로그였고 트위터는 제가 올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트위터의 특성상 약간 정치적이나 사회적 이슈에 민감해서 이너그룹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위터에 비해서 블로그는 약간 감상 위주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 블로그를 크롤링을 했습니다. 신문은 사실상 90년부터 크롤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된 거는 17년 이후고요. 한 156건 정도.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의 경우에는 15년부터 크롤링을 해서 사실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한 5,870여 건. 네. 블로그 포스팅을 봤습니다. 사실
태깅 과정에 있었고 그 태깅 과정에서 필요한 그 형태소만 뽑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석에 필요한 형태소를 뽑을 때는 명사하고 고유명사, 예를 들면 성심당 같은 고유명사, 그리고 형용사, 뭐 예쁘다, 좋다, 뭐 귀엽다, 뭐 이런 형용사, 그다음에 동사, 간다, 온다, 뭐 먹는다,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해서 동사 썼고, 그다음에 그 연결망을 분석할 때는 동사는 너무 이제 막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할 것 같아서 동사는 버리고 주로 이제 명사하고 형용사를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블로그 형태소가 이제 41,704개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그냥 빈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노잼도시 담론에서 역시 대전이고요. 이거는 신문이든 블로그든 똑같고, 노잼도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대전을 언급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결과 하나만 봐도 사실은 그럼 대전은 노잼도시와 상당히 관련이 깊고 노잼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상은 뭐 이제 큰 오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신문의 경향과 블로그의 경향이 좀 다르다는 것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은 이제 정책적 이슈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블로그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나 뭐 사진, 여행, 카페 등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경향은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빈도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단순 빈도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TF-IDF 값을 추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가지고서 이제 클라우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순 빈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반적인 단어들도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 뭐 그렇죠. 정책,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런 걸 버리고, 그다음 요 값만 가지고서 신문기사를 봤을 때 역시, 이제 신문기사 안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이제 대전, 지역문화, 뭐 관광, 또 이제 다른 도시들, 울산이나 청주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사람, 뭐 시장, 공간 이런 단어들이 신문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토픽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텍스트가 엄청 많잖아요. 신문도 뭐 예를 들면 100몇 개라고 그러고, 지금 블로그도 5천여 개의 블로그 포스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텍스트 안에서 숨겨진 주제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토픽 모델링, 잠재 드리클레 할당 기법을 썼고, 그 안에서 숨겨진 주제들을 제가 이제 임의로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값을 좀 추출을 해서 몇 개의 토픽을 뽑아낼 것인가를 제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코헤런스 값을 좀 보고, 그때 이제 가장 7개 정도의 토픽을 추출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사실상 신문 토픽을 뽑은 걸 보면은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굵은 글씨,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도출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토픽 1, 2, 0,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토픽에서는 이제 문화나 시민 공간, 소재동, 대전이 노잼 도시이지만 그 노잼 도시인데, 그 노잼 도시 안에서 신문 안에서 이야기되는 주제어들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토픽. 그다음에 두 번째 토픽, 그다음에 토픽 번호 0에서는 뭐 공원이나 대동, 카페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과 함께 연결된 그 대전의 노잼 도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만약에 레이블링을 한다면 토픽의 이제 어떤 제목이라든가 그 주제를 뽑을 수가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토픽 1번의 주제어를 뽑아가지고 문장을 구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잼 도시에 필요한 건 시민을 위한 문화 관광 조성 사업이며, 소재 등 사례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주제를 가지고서 문장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의 경우에가 이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블로그는 이제 개인들이 체험한 것을 쓰기 때문에 개인들이 노잼 도시를 블로그에 쓰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5년에서 18년까지의 경향하고 19년에서 21년 8월까지의 경향이 이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5년에서 18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대전은 안 보이죠. 그래서 15년에서 18년까지는 사실 노잼 도시 혹은 노잼, 재미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대전이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그다음에 영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제가 중심성 분석을 해보면 이제 게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전까지, 19년 전까지는, 18년까지는 게임, 영화, 어떤 생각, 사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노잼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양상이 달라지는데 19년에 이제 대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 안에서 대전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노잼 도시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년에서 21년 8월까지 블로그 포스팅에 나타난 주요 어들의 가중치를 가지고서 워드 클라우드를 구성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노잼 도시 이야기 안에서 사실 그 대전은 굉장히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년에 웨이트 값이 이제 점점 좀 높아진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2021년에는 블로그를 8월 31일자까지밖에 크롤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연도는 안 한 거잖아요, 하반기는. 그러면 이제 더 값이 사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21년 하반기 이제 9월 이후에 포스팅은 크롤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뭐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점점 대전의 언급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19년 이후에 그 대전과 함께 블로그 포스팅에서 중요한 단어로 떠오른 것은 이제 카페, 사진입니다. 카페와 사진이고, 맛있는 거,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떠올랐죠. 그러니까 앞에 그 신문에 나타난 정책적인 그런 담론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개인은 이제 노잼 도시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카페는 어디 갈까? 그리고 예쁜 카페는 어디 있나? 뭐 맛있는 거 뭐 먹지? 누구 만나지? 어떤 사진 찍지? 이 사진 예쁘지? 뭐 커피 마실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뭐 하게 된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블로그 포스팅 토픽 모델링을 해보면 사실 제일 이제 시기적으로 나오는 건 시계열 분석은 이제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가장 블로그 포스팅에서 잠재되어 있는 주제 자체는 이전의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15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험, 내가 대전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예쁘고 느낌 있는 그런 사진을 친구와 같이 찍어서 전시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성심당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것도 이 노잼 도시 대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연계돼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토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토픽을 그냥 다 이제 전체적으로 15년에서 21년까지를 모아서 봤을 때는 5번 토픽, 그리고 0번, 그리고 7번 토픽인데, 이제 보시면 대전, 그리고 이제 여행, 내가 여행한다, 친구를 만난다, 예쁜 카페를 간다. 뭐 어떤 사람을 만난다, 뭐 이런 게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심당, 그리고 어떤 공원, 뭐 이런 것들을 단어를 통해서 내가 대전을 방문한 어떤 그 기록이 블로그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19년 이후에 토픽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드러나는데, 사실 이제 그 19년 이전에 15년에서 18년까지의 토픽에 주를 삼았던 것은 아까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영화나 게임에 관련해서 노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재미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19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토픽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장소 방문, 후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픽의 연도별 그 비율을 계산해서 연도별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토픽을 이렇게 시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0번하고 7번 토픽이 18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이제 19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역시 그 어떤 새로운 단어, 이전까지 없었던 게임이나 영화나 사람이나 생각을 이야기했던 노잼 도시 담론에서 이제 카페나 사진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재미 관련 담론에서 주요하게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영화나 게임을 대체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9년 이후에 재미라는 단어랑 재미라는 어떤 컨셉, 그 개념과 그 대전이 연결이 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게 노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왜 하필 19년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아즈마 히로키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상 그 소셜 네트워크망 그
그 소셜미디어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밈을 만들어서 즐기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될 때 가장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19년에 대전이 대전 방문의 해를 선포했고 17년에 노잼도시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약간 재미 요소로 떴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게 화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19년 전까지는. 근데 19년에 대전이 노잼도시를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잖아요. 19년 초에.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약간 어라 노잼 도시면서 놀러 오라네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약간 웃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노잼 도시라면서 놀러 오다니 이거는 어떤 재미와 조롱에 관심을 끄는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19년 이전까지의 그 재미 담론이 이 19년 이후 대전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노잼 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담론으로 확 분위기가 전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은 아까 블로그의 양이라든지 그 폭증된 양들을 봤을 때 대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관광에 좀 도움이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진짜 왔나? 뭐 그런 수치는 아마 윤선민 박사님이 더 잘 계시겠지만 일단 소셜미디어 상 안에서 재미와 대전과 장소들이 언급된 건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해서 야 노잼 도시래 여기가 뭐 노잼인데 막 이렇대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도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저 궁금했던 것은 그래서 진짜 노잼 도시 담론은 대전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나 이거를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대전은 확실히 이제 제가 이거는 그림 한 개지만 이제 뭐 다양한 센트럴리스 방법을 썼습니다. 뭐 디그리도 보고 뭐 비트위니스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 19년 이후에 이 담론 안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중심성은 어떤 중심성 분석을 해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확실하고 확고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떤 단어들, 예를 들면 소재동이라든지, 뭐, 백화점, 수목원, 엑스포, 신세계, 뭐, 이런 여러 단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의 어떤 명소들과 대전이 연결되는 것은 맞고, 대전은 이 모든 단어들을 확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전이죠. 그러니까 대전은 추상적인 존재의 어떤 의미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적인 컨셉이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다른 여러 단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맞고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년 이후에 노잼도시 담론을 이끌면서 대전이 어떤 관광이나 여행의 핵심적인 단어로 떠오른 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노잼도시가 꼭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것은 아니다. 윤선민 박사님도 그 전에 얘기할 때 살짝 공감을 하셨었는데, 노잼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히 주의를 끌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게 만든 것은 확실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결망 분석을 해석을 할 때, 이제 과연 이 대전의 중심성이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고 아주 그 영향력이 확고해서 오래 갈 것이냐. 이 대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전을 계속 재미와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다른 관광지도 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관광 그 포인트들, 장소들도 이렇게 방문을 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 연결망 분석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대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굉장히 인싸예요. 굉장히 강력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큰 중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단어들을 보면은 다른 단어들은 다 그냥 혼자 아싸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이렇게 형성을 하지 못해요. 지금 여행이나 사진이나 카페가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대전을 돌고 있어서 이 그룹하고 대전은 어떤 강력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이 존재들하고는 대전의 의미 있는 연결망이 계속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각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끈이 끊어지면 대전은 아싸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대전의 존재성.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연결망 안에서 개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나와 연결된 다른 존재들이 나와 비슷하게 강력한 존재여야 하거든요. 내가 인싸면 나랑 연결된 누구도 인싸여야지 내가 핵인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이 과연 강력한 연결망들을 구축하고 있느냐. 대전역은 혼자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역하고 뭐 대동이랑 신세계랑 맛있는 거랑 같이 연결이 막 돼가지고 복잡한 지금 19년 이전의 다른 그 연결망 분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영화나 게임 얘기할 때 그거는 이렇게 약간 군집들이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19년 이후에 이 노잼도시 관련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담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방문의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장소만 딱 소비를 하고 그냥 빠지는 거죠. 그래서 노잼도시래 대전이래 가자 궁금하다. 그래서 잠깐 와. 그래서 어느 카페를 딱 가. 오 여기 되게 예쁘다. 노잼도시인데 되게 예쁜 카페가 있는데 어떻게 하네? 확인하고 가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 노잼 여기 칼국수가 맛있대. 칼국수 하나 먹고 가거나. 왜냐면 내가 노잼도시 대전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 그것을 그 힙스터 워너비의 물결에 유행하는 물결에 내가 한번 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를 내러티브로 같이 돌면서 예전에 생각하는 그 여행처럼 뭔가 라인을 그리면서 대전을 경험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수목원이나 대동이나 엑스포나 여러 공간들이 이 연결망 안에 등장하지만 사실상은 대전이 강력한 중심이 계속 될 수 있게 받쳐주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빠르게 휘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재미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저도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장소를 방문을 하고 그 장소의 스토리를 소비를 하죠. 근데 이제 그 대전이라는 장소를 소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딱 다가왔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조롱 섞인 놀이 같은 거였죠. 그래서 대전 방문의 해래 대전이 노잼 도시인데 아니 이럴 수가 어쭈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약간 놀이화됐고 그 놀이화된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약간 모해화된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지 예전처럼 길고 서사를 가진 놀이로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즈마 히로키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소셜미디어 안에서 뜬 어떤 요소만 가지고서 대전을 한번 찍고 올 뿐, 모의 요소로 대전만 확인할 뿐,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긴 스토리로 대전을 소비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의 힙함을, 나의 유행에 첨단을 걷는 나의 모습을, 어떤 이 물결에 동참하는 내 모습을 전시하고 그냥 끝낸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로그 유저들의 패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요즘 그 블로그 유저들이 지금 3천만 블로그 유저들 중에서 70%가 10대에서 30대인데 이들의 패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젊은 세대를 겨냥한 그 관광 패턴을 생각을 한다면 좀 이렇게 그 긴 내러티브를 가진 어떤 대전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카페는 어디나 다 예쁜 데가 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대전과 카페를 언급해서 하는 이유는 굉장히 협소한 장소성, 잘 만들어낸 장소성을 소비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경관, 스펙타클에 압도되기 싫은 거죠, 젊은 세대는. 나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 나 그냥 이렇게 잘 세팅된 곳에 나를 집어넣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힙스터 워너비로 보이면 끝. 그것이 대전 방문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협소한 장소성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장소성을 가진 것들을 이제 좀 발굴해내는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 박사님, 윤설미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 개발 정책을 할 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관광 정책이 약간 프로그램 위주를 가거나 프로그램에 돈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작은 장소성에 투자하는 정책적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 누가 많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혜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쉽지 않은 주제여서 질문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지정토론이신 윤설민 박사님 토론 들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설민 박사님. 미래 계실 윤설민입니다. 네, 박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원고를 주셔가지고 사회학 관점에서 박사님이 보시는 해석에 대한 결과, 의미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018년도에 연구원 오면서 계속 관광정책을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노잼 도시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내가 뭔가 관광정책 연구를 잘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것들을 정책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을 못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하면서 지금 저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신문기사 칼럼하고 블로그를 토대로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을 1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뭐 빅데이터 분석을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 개인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사실 소비자 의사 행동을 발견을 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거를 잘 모르지만, 박사님께서 하셨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관광에서 지금 대전의 현상을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재밌었던 게 노잼 도시의 성향 같은 것들을 약간 성지순례를 통해서 뭔가 뜻밖의 즐거움을 얻어내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도 그 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노잼 도시는 사실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러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굳이 나서서 부정하거나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웃긴 거다. 오히려 노잼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연구원에서 2년 동안 그 대전관광 실태조사를 2019년도랑 2020년도에 해서 그 결과를 보면 대동소이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성심당을 사람들은 그냥 관광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성심당에서 만든 빵을 그냥 관광 기념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사실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거마저라도 없었으면 대전에 사실 사람들이 그걸 사러 모였을까? 라는 의문도 사실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적절하게 대전이 활용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 보면은 실제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 뭐 한반도의 중심지 맨날 그 얘기 하는데 그게 결국은 대전이 손해를 보는, 관광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2019년도에 대전 방문회를 했을 때 그 관광 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회가 그때 대전에서 유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외국인 학자들도 오고 다 왔는데 문제는 숙박을 다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이 결국 가까우니까 자기 발표, 자기 토론 이런 것들만 하시고 그냥 떠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 게 또 대전이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 이 노잼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 카더라 통신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오진 않았는데 누군가에서 계속 세뇌당하듯이 대전은 재미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지나 태도는 이미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버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은 약간 노잼 도시도 있지만 양면성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또 분류가 되고, 실제 통계 결과에서도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로도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약간 대전은 동전의 양면성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잼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너무 부정한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과에서 나온 것 중에 재밌는 게 2019년 이후 노잼 도시가 빈번히 발생한 그 결과를 주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게 맞물린 게 또 대전 방문회랑 맞물립니다.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도 대전 방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봤는데,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미없다, 조롱에 대한 부분, 얼마나 재밌는지 경험을 해보는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저는 이 대전 방문회라는 지역 방문회 행사를 관에서 준비할 때 좀 잘못된 방향에 접근을 한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실제 지역 방문회 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관광의 목적을 좀 더 갖고 있는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하면 도움이 되는데, 지역 방문회 해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지역을 알리겠다라고 유치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 2013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이 지자체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겼어요. 대신에 뭐 2019년이 대전이 광역시 30주년, 그다음에 대전시가 출범한 70주년 그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 부여에 대한 부분도 좀 잘못을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3년 사업으로 연장을 시켰는데 지역 방문회를 3년을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라고 우리 대전은 얘기를 하지만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닌데 자기 돈을 계속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대전 방문회라는 이벤트를 유치해서 우리가 킬러 콘텐츠를 남겼다. 근데 그 킬러 콘텐츠가 결국은 프포즐이라는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위한 킬러 콘텐츠가 또 이벤트가 돼버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2019년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었고, 뭐 지금 코로나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노잼 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보면은 그 문구가 대전하고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봐야지 좀 사랑스럽다. 그게 대전이다. 이 문구를 대전시 공무원들도 똑같이 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사실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찬찬히 가는 방향으로 노잼 마케팅을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과 중에는 그 2019년 이후에 보니까 대전 여행하면 사진 찍기 좋은 토픽이 좋다라고 이렇게 도출이 됐더라고요. 실제 대전이 생각보다 광역시 중에서도 카페가 사실 많은 부분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최근에 신세대들은, 신세대란 말 자체도 사실 웃기지만, 젊은 연령층의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향은 결국 내가 그 장소에 유입이 돼서 몰입이 되고 그 장소에 찍은 사진 하나가 나를 증명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단순한 패턴의 관광을 하기 때문에 소재동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방문하는 컨셉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전역하는 군인들이 이제 대전역을 항상 방문을 해서 대전역의 대자를 가리고 전역이라는 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그게 되게 유명해져서 힙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제가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했던 그 법정 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도 대전이 가야 될 비전을 제가 세웠던 게, 10년 계획에서는 대전은 소확행을 누려야 되는 그런 관광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비전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중부권의 허브가 되는 관광 도시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전이 큰 규모의 뭐 개발 사업을 바라고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박사님도 이제 대유잼 도시, 꿀잼 도시, 사실 누군가부터 뭐 관광공사 사장님도 꿀잼 도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은 이제 볼매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수록 좀 더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광학에서는 결국은 점선면이라는 부분에서 점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관광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게 선으로 연결이 되고 면이 됐을 때 우리가 관광 목적지라고 보통 표현을 쓰고, 그 관광 목적지는 보통 도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도 점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결국은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들의 오류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잡아가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모든 도시는 잠재적인 관광 목적지인데,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개발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로 정책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럼 과연 대전에 몇 명 왔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무식한 질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요. 왜냐면은 실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그 국가 승인 통계를 보면은 국민여행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방문객 수로 집계를 해서 이제 통계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걸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대전만 오는 게 아니라 대전 들렸다가 딴 지역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명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입했냐보다는 이동량이 얼마나 많았냐를 갖다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문객 몇 명 왔냐, 우리 500만 명 왔으니까 내년 1000만 명 와야 된다, 이런 발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돼버려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관광 정책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도시라는 게 공공상품을 갖고 있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개성 있게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거냐가 사실은 좀 중요한데, 그게 대전은 지금 뭐 노잼 도시가 일종의 하나 키워드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주 박사님이 지금 사회학 쪽에서 보셨던 관점에서 만약에 관광학 쪽을 좀 더 보시고 그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번트 슈미트 교수가 썼던 체험 마케팅이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보면은 그 공간을 소비를 할 때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소비가 필요한데, 그거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얘기를 해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관광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대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 박사님도 그 지금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를 하셨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도 하시고, 사실 했는데, 저도 이제 사실 두 개 다 해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사실 연구 예산이긴 한데, 사실 결국은 믹스드 메소돌로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석도 되게 좋죠. 근데 빅데이터가 한계가 뭐가 있냐면, 과연 크롤링을 어떻게 하느냐, 정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사실은 달라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시각화된 시사점을 주긴 되게 좋은데 그거 이상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왓에 대한 부분을 더 깊게 나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 추세가 이런 2차 자료랑 1차 자료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의미부여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도 지금의 빅데이터 분석, 주 박사님 하셨던 그런 분석도 필요하지만 좀 비싸긴 하지만 신용카드나 통신사 데이터 같은 걸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도 사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연구원에서 2년 동안 했던 실태조사처럼 실태조사도 사실은 좀 정례화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계속 파악을 해야지만 진단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처방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시도가 사실 제주도가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하거든요. 제주도는 실제 그 정례화되어 있는 관광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 내에 빅데이터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걸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전도 향후에는 관광에 만약에 정책적 집중을 좀 더 할 의사가 더 많다면은 지금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 반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에서 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사회학적인 관점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 혹시 최성원 박사님 참석하셨으면 최 박사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자리 비우신 모양이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다른 분들 혹시 토의하실 내용 있는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윤설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책적 함의를 뽑아 나간다고 하면 뭐 세대별, 성별, 영역별, 시간대별, 계절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윤설민 박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주혜진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재밌게 본 부분은 이 장소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이런 지금 분석을 몇 년간에 걸친 부분에서 블로그하고 이제 뉴스를 뽑으셨으니까 이런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이런 대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인식이 어떤 부분에서 형성돼 가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어 도출된 것들을 보면서 추정은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블로그는 대부분 이제 개인 체험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일기장처럼 쓰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대전에서 느낀 거라든지 생각한 거를 적거든요, 아무래도. 물론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아직 머신러닝으로 좀 불가능했고,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처럼 어떤 단어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형성해서 대전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도출된 토픽이 이제 5번, 0번, 7번 토픽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이제 장소로 따진다면은 지금 공원이라든지 성심당, 카페라든지, 그리고 친구. 재밌었던 것은 예를 들면은 커피라는 단어가, 카페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중요해지면서 커피라는 단어도 동방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21년 하반기는 제가 크롤링을 못했으니까 커피라는 단어가 이제 그 이전과는 달리 이제 좀 중심성 값이 점점 확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보면 어떤 구체적인 먹거리가 도출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단어에 여기 이제 블로그에는 없지만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은 없지만 이제 구체적인 먹거리 단어로 칼국수가 사실은 등장했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알거나 사람들이 이제 카더라, 아까 윤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카더라를 통해서 말해줬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특히 이제 신문 크롤링해서 신문을 가지고 분석할 때 보면은 신문의 경향은 이제 보면은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칼럼을 쓰거나 기사를 쓰잖아요. 기자도 이제 그 분야를 계속 봤던 사람들이니까. 보면은 다른 도시에서 노잼 도시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이제 내놓는 걸 보면은 대전이라는 곳은 그래도 그 브랜드를 가졌다. 근데 이제 울산이나 청주도 상당히 재미없는 도시인데 우리는 그런 브랜드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제조차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아픈 현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대전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도출된 개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단어들을 좀 엮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거나 장소성을 형성하게 정책적으로 막 제언을 한다면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논문은 이것과 달리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실질적 페이지랭크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단어들을 좀 보면 그러면 추정이 가능하고 이제 이거를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서울대에서도 하고 학회에서도 했을 때 이제 제안해 주셨던 그런 내용 중에 사실상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이제 성심당이라는 단어를 외면하지 말아라. 성심당이 모든 대전의 관광 키워드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올해는 이제 제가 다른 방법, 뭐 트위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성심당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에 어떤 것들이 도출되는지를 보면, 그 성심당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관광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핵심적인 관광 상품을 주변으로 형성되는 여러 단어들이나 담론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 뭐 어떻게 연결돼서 드러나는지를 또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다른 토론자께서는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토론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팅창 말씀을 주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김수진 선생님이 채팅창에 쓰신 거 보면 노잼 도시라는 밈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도 막상 지인들에게 대전으로 놀러 오라고 권했을 때 권할 만한 장소들이 상당히 따로 노는 느낌 이고 협소한 장소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랬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아까 저기 윤선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대 스펙타클한 그런 관광보다는 이제 어떤 협소 장소에 스스로가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가에 지금 20, 30대는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재현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 세대들의 특성을 생각하면 협소 장소성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도시 지금 최 박사께서 주신 그 채팅 내용을 보면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뭐 수단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막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제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노잼 도시라는 토픽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이제 다른 그 어떤 토픽도 사실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전 세종 연구원을 할 수도 있고, 뭐 박노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블로그에서의 경향하고 예를 들면 트위터의 경향은 또 확실히 다를 거라고 다른 이제 학회에서 토론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예를 들면 이제 방문을 하고 그 방문에 대한 일기처럼 기록을 중심으로 한 블로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면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은 요즘 조금 광고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 같은데 이제 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제 진짜 생산된 말 자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리트윗을 하면서 그룹핑을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을 조금 더 계속 배우고 있지만 만약에 그 트위터 내에서의 담론의 군집화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약간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이거 기술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요 방법론 활용하시면서 어떤 그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장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질적 데이터, 이제 인터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썼지만,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뤄본 건 처음이었는데, 이제 아까 눈물이 잠깐 앞을 가린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파이썬 까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크롤링을 한 데이터 자체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 그냥 이렇게 벌러져 있는 거예요.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설문을 하면 연령, 성 이렇게 착착착하고 코드가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그냥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그 내용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까 강 박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말했는지랑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이 연구자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 과정이 상당한 막노동을 요구한다는 점이랑 그 노동 이후에 나온 데이터 결과물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때 다양한 이론적인 오리엔테이션과 백그라운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게 카페하고 사진 나온 거 보고 저한테 이거 망한 거 아니냐고 막 분석 망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하셨을 정도로 그다음에 요 분석을 가지고 해석하는 역량은 연구자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를 들면 윤 박사님은 아마 이제 관광정책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겠죠. 아까 그 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와중에 이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실증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채우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식 자체를 뚫어보고 싶었고 그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싶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자원이 굉장히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론적 자원을 좀 활용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재미도 있고 매끄럽다. 그래서 사실 이 해석 자체의 과정도 재미있게 힙스터 문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하긴 했지만 히로키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론적 자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중요했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연구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한국환경생태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참여해서 1년간 같이 좀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위치 추적기와 레이더를 이용한 야생조류 AI의 이동 감시 방안 연구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무선 추적하고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야생조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고요. 건국대에서는 이제 이 시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AI 전파 가능성이 높은 특히 이제 오리류를 중심으로 한 이동 경로 파악이라든지 시료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AI 발생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몽골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새 도래지에서 이제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몽골하고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번식지하고 중간 기착지 오리류의 이제 그 서식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무선 추적기를 부착을 하고 이제 분변 시료를 이제 확보를 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그 무선 추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이동 경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큰 기러기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그런 이동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그 이동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로 이제 일몰로 야간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상 레이더를 활용해서 장거리 이동하는 여러 이제 조류들의 개체군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자료를 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얘들이 이동할 때 어떤 기상 상황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 기러기류의 출 도착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동 시기에 이제 기상 조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제 시료 분석도 이제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금이라든지 이제 비가금, 야생주류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AI가 이제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이러한 시료를 확보해서, 지금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센티널 스테이션에서 이제 시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주요 철새 도래지를 선정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통분략적인 이런 연구도 이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 조사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수행할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자료 분석 같은 것들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의 AI 관련한 연구들 수행하고, 대전은 사실 이제 대규모 철새 도래지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 질병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무선 추적하고 기상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조류 이동하는 부분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연구년 기간인데요. 제가 수행할 주제는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혁신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 문제가 요즘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해서 이제 한 30% 정도 떨어졌고요. 전철은 약 한 40% 이상 떨어진 상태인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대중교통은 전체 통행량 중에서 시내버스가 약 8%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대중교통 분담률 그러면 뭐 학원버스라든가 일반 관광버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분담률을 내는데, 실제 시의 정책이 미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만 따로 놓고 보면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대중교통 혁신 체계를 한번 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형태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램은 2020년 말에 설계 용역에 나가 있는 상태지만 2022년 현재까지 트램 차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25년이었지만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년 후면 트램이 도입이 될 텐데, 그 도입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처음부터 목적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제가 연구년 동안에 수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수행 내용은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대중교통 운영 방향,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버스, 전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트램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대전시에서는 약 5개의 어떤 대중교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른 운영 방향, 요금 체계 개선 방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공사가 설립이 됐지만 버스가 없는 상태로 교통공사가 이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트램과 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요금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 비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승을 할 때 세종에서 대전을 거쳐서 대전역까지 쭉 1시간 이상 타면 버스 요금, 대중교통 전체 요금이 약 한 1,400원 정도 드는데 같은 동에서 한정거장 갔다가 바로 한정거장을 돌아오면 2,600원을 내야 되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제가 늘상 이제 가야 된다고 판단하는 시간제 요금 체계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이고요. 또 주차 관리나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두 번째로 할 건데 여기 역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트램이 도입이 되면 역시 노면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트램 도입 이전부터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램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한다라든가 파크앤라이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또 조금 공격적이고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처럼 다인승 차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트램이 도입했을 때 바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경착륙되면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 이런 것들하고의 이제 수단 간의 환승 연계 방향인데 우리 대전시는 경사도도 매우 평탄하고 또 3대 하천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램과 대중교통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자전거와 보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 혹은 인위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환승 연계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것이고 특히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런 수단 간의 요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8.5개월 정도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 기간 중에 한 6, 7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해외 출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트램의 어떤 설계라든가 정책 방향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충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까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식년 이제 연구년 다녀오신 분들의 연구 성과 보고가 있었고요.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했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근자에 가장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여러 사람이 정말 거의 의사소통하는데 토론까지 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프라인에서 꼭 시간 정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그런 걸 줄이고 대신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주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런 걸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작년에 연구년 갔다 오신 박노동 부원장님 그리고 주혜진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 정말 괄목할 만한 성취에 제가 참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연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지입니다. 연구위원들의 복지.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계속 경매 연구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은 심신이 피로해지고 번아웃 상태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역시 충전시키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런 그 개인적 어떤 그 행복이라고 그러는 이런 차원을 갖다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연구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그 조건을 가진 그 기관과 또 그런 그 조건을 가진 분들만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갖는 것은 그 공공성의 측면에서 내가 무가히 세금을 가지고 1년 동안 연구년을 갔다 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좀 공유를 하고 돌려주는 것이 공공성에 좀 보답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구년 올해 가시는 이은재 박사님하고 이재영 박사님도 우선은 개인들이 먼저 좀 그동안 좀 지쳤던 그런 그 심신도 좀 다스리고 또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도 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 계획도 큰 보람을 가지고 성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해보니까 연구년이 역시 의미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박노동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쭉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쭉 그 동일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수십 편의 논문이나 또는 이런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쭉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대전시의 마을 기업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제 그 방향을 잡고서 이 시의 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이 있게끔 이제 됐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큰 성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혜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무슨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일부 좀 하시기도 하셨고 또 했지만은 이걸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그 시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동안 하기가 어려웠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그 여기에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연구소에서 가셔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기관이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그 GIS라든지 또는 우리가 얘기한 통상적으로 각 개인들이 다 정통해 있는 그런 그 인터뷰 면접이나 뭐 설문조사 이런 것 외에 이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이 하나 추가가 됐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연구가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인사이트도 이제 그 각 연구위원들한테 주셨으니까 연구위원들이 이제 필요하면 주 박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또 이런 방법으로 또 앞으로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녀오신 두 분 발표 잘 정리하셔서 공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연구년 가시는 두 분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 보면은 결국은 뭐 윤솔민 박사나 한상원 박사님의 이런 그 제언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제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개인의 역량도 우리가 올려야 되고 또 협업 역량도 올려야 되고 또 연구 과제 선정도 잘해야 되고 연구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되는데 본질은 역시 우리가 어떤 그 학습 조직으로서 우리 연구원이 좀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늘 항상 같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래서 개인의 캐파가 자꾸 발전함으로 해서 결국 우리 그 연구 역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꼭 연구년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에 연구위원들이 하나 정도 연구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동료 그 피어 리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그 연구원의 어떤 이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원장님하고 미래기획실장님은 계속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뭐 여기에 이렇게 그 참여해주신 지금 뭐 한 60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연구원 식구들 또 고맙고요. 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 즐거운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특별 콜로키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안내 드리는 것은 오늘 그 주혜진 박사님 하신 그 데이터 마이닝하는 툴요. 이것이 우리 도시정보센터에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기 단계의 분석 정도만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다양한 그 데이터만 확보하면 다양한 분석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류형원 선생하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60여 분 참여해 주셨는데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